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효성 교수입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선택의 자유와 진리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그 배후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이요?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땀이 좀 많은데 저희 와이프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거기 더운데 광장에서 괜찮겠어? 이래서 큰 대형 선풍기 있을 거야 하고 왔는데 제가 특성 들으면서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선풍기를 주시기는 했네 하고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 강의를 한 지 지금 12년 차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 형사법 담당으로 강의도 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상대로 생명윤리 강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명지대 강의도 하지만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생명윤리학법 강의를 지금 4년차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생명윤리 강의를 법학 전공인데 석사는 의료법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을 하긴 했지만 내가 왜 생명윤리를 하지? 라고 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예비하셔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끔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챙겨오지 못한 선풍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MBTI I예요. 엄청 쑥스러워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말을 또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MBTI I가 대학 강의 12년 차라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떨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자기결정권인데 특히 첫 번째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 자기결정권, 그리고 두 번째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간 생명 시작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있어서의 의사조력 자살입니다. 자기결정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언급을 하고서는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별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차별을 받으면 진짜 화 안 내시던 분도 화를 막 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장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제2조 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은 1조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다 상술합니다. 그리고 2조에서 정의하지 않으면 법학자들은 그 다음을 못 넘어가요. 참 단순하죠. 여기서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외워야지.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부터는 좀 길어요. 그래서 1절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창조 남자와 여자. 제가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다라고 하는데 뭐 트랜스젠더도 하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미국에서 뭐 50여 개가 넘는데요. 근데 저는 성경적 입장에서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을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조 제1호부터 하나님 천지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그 이외에 무슨 성이 있는데 몰라. 저희 아이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남성, 여성 이 두 성만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 아이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투표한 이틀 전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성평등 성평등 양성평등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 여기서 보신 것 같이 장혜영 의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여기에 트랜스젠더도 들어가고 뭐 드래그퀸 뭐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성평등이거든요. 근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이 두 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성가족부 막 상의를 할 때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게끔 했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평등만 쓰기로 했는데 이거 갑자기 선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영어를 보면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여성가족부지만 영어로는 이미 성평등 요 단어를 쓰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아시겠죠? 왜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인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5일부터 용산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그리고 7월 10일 날 시청광장에서도 거의 5천 명 가까이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8월 13일 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더 대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에서 벌써 문제가 있는 거고 4호를 보니까는 성적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을 보고 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죠. 전 이성애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인데 남자한테 끌리고 동성애자이신 거죠.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신앙적으로 동성애 안 되는 거야. 아유, 가증한 거라고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 차별금지법 제정된 상태에서는 혐오 표현을 한 거예요. 동성애자를 차별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상태에서는 말하면 안 되고 지금 목사님들 뭐 성경 말씀을 지금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셔도 괜찮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말하시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5호를 보면은 성별 정체성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저 보시면 저 남자인가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전 여자예요 라고 하면은 지금 법원에서 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2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지금 제가 이 시민단체 일한 게 2023년 3월인데 처음 제가 이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어요. 그때 23년 1월에 서부지방법원
합의부 재판부였거든요. 우인성 부장판사 이 합의부 판결에서 성별 전정하지 않고 바꿔주기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갔죠. 그때는 처음이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플랜카드 들고 있는데 아시는 후배 검사가 또 지나가더라고요.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너가 왜 거기 있어? 막 이런 눈빛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금 17년 8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차별금지법이 정부법안으로 발의가 돼서 2007년 12월부터 지금 쭉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 발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쭉 발의를 하고 지금 보시면은 2020년에 이제 21대 국회예요.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장희영 의원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정의랑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죠. 차별금지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계속 막아왔잖아요. 저희가 목사님이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에서 다 막고 있어서 계속 막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특이한 점이 차별금지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평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Equality Act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이상민 의원 아시죠?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로 발의를 했고 2021년 8월에 박주민 의원이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법안을 또 올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또 달리해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같은 2021년 8월 31일 날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름을 바꿨지만 내용 안에 찾아보면 이 차별금지법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21대 국회 이제 국회가 이제 만료가 돼서 자동 폐기가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막고 있는데, 네, 17년 8개월째 막고 있는데 저희가 사람이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년 넘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지쳤지만 여태까지 막을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시다. 네,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좀 특이한 점 보이지 않으세요? 차별금지법 처음 제정한 노무현 정부 자살하셨어요. 두 번째 노회찬 의원 자살하셨죠. 세 번째 차별금지법 권영길 의원 또 자살할까봐 조마조마해요. 자살하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계명부터 쭉 아시나요? 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마라.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쭉 나오다가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살인은 태아가 됐던 나 자신이 됐던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레벨이 좀 높은 게 1로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계명쯤 되면 얘가 10순이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1부터 10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쭉 피는 거 제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쭉 보면서 제가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 다 똑같은 건데 하나 안 지키면 10계명 다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것도 지켜야지 이러려고 저 벽에다가도 붙여놓은 것도 사놓고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요즘에 뭐 연예인들도 막 이런 자살하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6계명 그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17년 8개월째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데요. 법률가 조례입니다. 여러분 법률이에요.
법률은 우리 국가에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을 하죠. 근데 옆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 얘는 뭐지? 조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뭐 이렇게 큰 애들이 17개 광역시도, 서울시에도 시의회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구가 굉장히 많죠. 경기도 있고, 경기도에도 경기도 밑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거든요. 수원시부터 해가지고 31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도의회가 있지만 각각의 시에 또 시의회들이 다 있는데 다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 확인해 보니까 법률에 다 모든 걸 넣지 못하니까 그 밑에 대통령령인 시행령, 그리고 거기도 다 못 넣으니까 각부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이 법령이 오늘 아침 몇 개야? 조회해 보니까 5,503개예요. 우리나라에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5,503건이 이제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17개 광역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 226개거든요. 총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조례는 몇 개일까요? 조례는 조례 밑에 조례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충 몇 개 정도일까요? 10,000개요? 네, 10,000개 나왔습니다. 그 위 몇 개요? 50,000이요? 네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154,523건이에요. 그러니까 법률로 안 되겠구나 하니까는 조례를 제정하겠죠. 조례를 제정하게 돼요. 조례에 이제 성적 지향을 넣으려고. 근데 여러분 법률하고 조례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해요. 법률과 조례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다. 여러분 병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더 많이 얘기해요?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하고 더 많이 얘기해요? 간호사 선생님이죠. 뭐만 필요해도 막 간호사 선생님한테 뭐 없어요 막 하고 고마워요 막 이런데, 의사 선생님 뭐 하루에 2번 볼 수 있나요? 아침에 회지는 어디 병원이든 다 하니까 한 번 보는데 그때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은 그렇지 않죠. 법률과 조례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자치 입법 절차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은 주민 생활과 지자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게 조례예요. 그래서 저도 법학을 20년 넘게 공부하고 했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만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2013년 3월부터 제 조례 담당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조례들이 이제 악법 조례들이 동성애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면 올려주시는 분은 이제 법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올려주세요. 그럼 전 법학 전공이니까 다 보죠. 그럼 이거 대응해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반대 의견서를 써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만 중요하게 선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시는 시의회, 도의회, 이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되신 분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보세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성적 지향 법률로 못 넣으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0년도에 처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학생들하고 선생님을 규율할 수 있어요. 보니까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성적 지향을 넣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든 이거 법안 이렇게 막았는데 법률로 안 되니까 조례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전 그런 생각 해봤는데,
내가 사탄막이면 누구를 공격할까? 네. 첫 번째로는 진짜 권위 있고 신뢰가 신망이 두터우신 목사님을 공격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인이 되신 분들만 얘기할게요. 뭐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랑의 교회 목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그 파급 효과는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공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타겟을 누구를 공격하지? 제가 사탄이라면 아이들을 공격할 것 같아요. 어린이.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예요. 학생인권 조례 어린이들한테 성적 지향 이런 거 집어넣어서 애들을 공격해야겠다. 2010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23년 쭉 줄줄이 한 7개, 17개 광역시도에서 7개가 쭉 순차적으로 되다가 충청도가 좀 늦긴 하죠. 202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고 2021년도 제주도 그리고 인천 이렇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제주도하고 인천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어요. 5개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2010년에 성적 지향이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교육이에요. 인권교육을 보면은 인권교육은 다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에 제정된 7개 다 있고 거기에 6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기당 2시간씩 다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천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조례들은 학기당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시청 앞에서 이제 폐지 반대 발언하러 이제 가는 날인데 저희 아이 오늘 뭐 하나 이제 초등학생이라 일과표 보니까 인권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이거 반대 발표하러 갈 때 인권교육하고 있겠구나 하고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걸 교육하는 건지. 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보낸 거예요. 2022년도 이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에서 학교에 공문 내린 건데 성인권교육을 신청하라고 2시간 채워야 되니까 이거 신청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죠? 성인권교육이란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개인의 성적 권리, 아이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성적 권리에 근거해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 기술 이런 걸 함양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섹스하고 성관계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거야?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 형법이에요. 제가 또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미성년자 성적 자기결정권과 이제 형사처벌이란 제목으로 해놨는데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은 당사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의제는 간음죄 중에 강간죄를 예를 들면 강간은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라는 게 의제예요. 그걸로 처벌한다. 13세 미만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구나.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19세 이상인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처벌하게끔 2019년에 이 청소년보호법, 아동성보호법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처벌받아요. 성적 자기결정이 있다고 19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근데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민법은 이제 19세 이제 성년이 되세요. 여러분 19세 기준이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죠? 네.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은 계셨죠. 부모님이 계세요. 19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네. 19세가 넘어가면 그 부모님이 이제 저희는 법정 대리인은 떨어져 나가고 그냥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19세 미만 아이들은 집 매매할 수 없죠. 큰일 나요. 뭐 용돈 모아서 뭐 몇 억 모았다고 해도 집을 뭐 1억짜리 사왔는데 이상한 거 사왔어. 큰일 나죠.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핸드폰도 못 사거든요. 요즘에 핸드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3땡땡 뭐 S 시리즈는 뭐 16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애들 못 사거든요. 애가 살려고 돈 가지고 가도 부모님 모시고 와라 법정 대리인 이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게 아니죠. 아이들, 미성년자들의 행위 능력을 제한해서 법률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0년도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성적 지향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야구가 열광이어서 저도 저희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1번 타자, 2번 타자 이렇게 할게요. 1번 타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년 성적 지향 들어가 있죠. 2번 타자 광주광역시 얘도 성적 지향이 있어요. 3번 타자 서울특별시 얘는 이제 2년쯤 지났으니까 한술 더 뜨죠. 얘는 성적 지향의 성별 정체성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 타자 얘는 이제 전라북도는 조금 숨기려고 차별금지 사항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따른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데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19가지가 있는데 성별, 뭐 나이, 종교, 뭐 국적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성적 지향이 있어요. 약간 숨긴 건데 성적 지향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제정이 돼요. 그리고 충청남도 2020년도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데 여기도 성적 지향하고 아까 보신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요. 이렇게 쭉 개정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인권 교육하는 거 알고 성적 지향, 하나님 천지창조 질서 위배되는 이런 것들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더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지역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시의원들 찾아가서 따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학생권 조례는 주민 서명 받아서 이거 폐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폐지가 됐죠. 2024년 4월 24일. 충청도 느리다고 뭐 막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빨리 없앴어요. 와 너무 모범적이에요. 서울이 폐지시키려고 3년 노력했거든요. 서울보다 빨리 했어요. 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서울 지역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2023년 12월 24일 날 그때 한번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안 돼가지고 전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할 수 있는 것만 계속했는데 작년 6월 25일 날 딱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그때 진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수를 받네요. 수고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폐지는 됐는데 폐지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이걸 인용을 해버려서 효력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일들이 산적하구나. 그래 서울만 없애는데 3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광주도 자기네가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서 광주도 학부모 단체에서 이런 걸 가리키다니 해서 주민 서명을 다 받아서 요건을 다 채워서 광주광역시 의장이
일단 발의는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네트워크잖아요. 폐지하라는 또 공청회에 또 가서 폐지해야 됩니다 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그 파란랑 본거지잖아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광주 가는데 왕복 8시간 걸리는데 발언 시간 7분 주더라고요. 아 진짜 딱 시간 타임하고 시간 7분 넘어가니까 마이크 꺼져요. 와 이거 그래서 딱 7분 만에 얘기해야 되니까 딱 중요한 법률적인 것만 했는데 이거 바꾸셔야 된다. 알았다 끝. 와 너무 허탈했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뭐 폐지 신청 다 했어도 이렇게 남아있고 하는데 지금은 법률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 학생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한창민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 제8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학생인권 조례의 법률 버전이에요. 와 이거 완전 더 큰일이죠. 서울 하나 없애는데도 3년 걸리고 엄청나신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교회 찾아가서 서명 받고 서명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뭐 바퍼 목사님 이거 도와주세요 서명 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동 주민번호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안 된 표는 다 사표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3년 만에 폐지 하나 시켰는데 이제 법률안이 올라왔다는 건 이게 통과돼 버리면 17개 광역시도에서 7개만 학생권 조례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그냥 다 시행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 또 발의했어요. 김문수 의원인데 이거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가 아니시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동명이인이에요.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8조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서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따른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는데 여기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법 찾아가서 가보면 성별, 뭐 나이 뭐 이렇게 나오면서 성적 지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법인 거예요. 근데 약간 달라서 법학 전공하지 않으면 이거 괜찮은 법 아니야? 이래요. 시의원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빨간색 크게 언더라인 해드려야지 있는 거구나 이래서요. 여러분 시의원도 의원 좀 좋은 분 좀 투표해 주세요. 네, 제대로 되신 분들. 이것 하나 법안으로 안 되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개가 올라오면 이거 중요한 사항이구나 해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법안을 발의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학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소관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다 한 번씩 회의를 다 마쳤고 어떻게 할지는 투표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예요.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통과가 돼버리면 본회의 한 번이 더 남긴 했거든요. 본회의까지 통과돼버리면 이거는 공부와 동시에 이제 거의 6개월 뒤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은. 그래서 지금 학생권 조례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해요. 관심과 도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제 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에요. 제가 원래 직장은 대학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있다가 아일랜드 해외 지점 3년 파견 받고 오면서 바로 사직하면서 법학을 공부해야겠다. 법학을 공부했죠. 제가 고대에서 박사만 10년 했는데 전업학생으로요. 석사도 전업학생이었고 석사 3년에 석사 박사 쉴 때 그냥 학교에 있었으니까 고대에서만 14년 있었네요. 전업학생으로. 박사만 이제 10년 했는데 제 박사논문 주제예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낙태죄를 박사를 써서 제가 박사학위를 간신히 받았네요. 10년 차 넘어가면은 연구 수료거든요. 이제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판에 제 기독교적인 신앙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논문 심사하고
나 박사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안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통과해서 법학 박사를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네. 아유 이것도 박수 받을 일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명의 시작 단계에서의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부분은 진짜 제가 계속 한 10년 넘게 연구를 계속 해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성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다 예쁘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가는 단계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법원은 판결이라고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2004년도에 접수됐다는 거예요. 2004 뭐 헌바 뭐 80일 이런 이야기가요. 2004년도쯤에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구나. 2010 헌바 402를 보니까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차에 따라서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태아도 그 성장 상태를 막론하고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출산하기 이전까지의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출생 전까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임신 몇 주 하는지 아세요? 혹시? 임신 주수. 여기 어머님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40주. 정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국제통용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80일이에요. 남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리를 안 해서. 저도 그래서 이게 계산이 처음에 안 돼서 적었어요.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80일. 280일 계산하면 임신 40주거든요.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 있다가 배란을 해요. 그럼 성관계를 해서 여성의 이제 자궁 이 나팔관이 있는데 이제 정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난자가 배란되기를. 그때가 2주예요.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 있다가 배란되면 수정이 바로 되면 수정된 수정란은 배아라고도 해요. 엠브리오. 이 아이가 이제 자궁에 착상하죠. 임신 2주에서 자궁에 착상 완전하기까지는 2주가 또 걸려요. 자궁에 딱 맞닿을 정도가 한 10일 정도인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자궁에 착상했다고 다 100% 착상되지 않고 한 25%는 그냥 흘러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궁에 착상되기까지는 2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 있다가 배란이 되고 배란이 된 수정란은 자궁에 착상하기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임신 4주부터 태아로 봐요. 법률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궁에 착상한 이후 임신 4주죠. 출산하기 전까지 40주 이때를 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때부터 생명으로 보거든요. 임신 2주인 거죠.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까지는 생명 없는 건 거죠. 우리 산부인과에서 임신 40주 카운트하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와 여러분 이 수준이 대단하신데요. 저 막 이거 공부했어요. 생리도 안 하니까 이거 마지막 생리 초일이 무슨 날이야 계산하고 적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박사 심사 1차 때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 선배님한테 전해서 처음 임신 주소 어떻게 돼요? 막 받아 적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학 기준하고 틀리거든요. 의학은 이제 배아가 형성되면 자궁에 착상하기 전까지를 전배아로 보고 임신 한 8주, 9주까지 후배아로 봐요. 그러니까 법학은 명확하게 정해야지 법률로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2주부터 4주까지 자궁에 착상하기 전까지 이 배아라고 했잖아요. 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어떻게 보관하고 연구용은 몇 년 보관하고 이렇게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임신 4주가 된 이후부터 태아는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를 조항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지금 그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의학에서 말하는 배아랑 법학에서 말하는 배아가 약간 달라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벌써 4시 30분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하나당 30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하고 다음에 to be continue 하고 2탄 이러고 끝낼까 하는데 또 그건 안 되잖아요. 여기 다 증증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 이거 간신히 한 타임 받은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오버되더라도 제가 금방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우신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아 생명권이 있구나.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태아 생명권 관련해서 태아 생명권이 우선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게 우위가 있냐 이 논쟁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표를 마련했는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 입장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입장은 두 개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이익 형량할 수 없다고 봐요. 왜? 생명은 절대적인 거고, 네, 그 근거는 신성성, 절대성이기 때문이죠. 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성하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익 형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법률을 보니까 법률과 헌법재판소 2019년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거랑 이제 형법 효력 상실하기 전에 형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률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다 법 공부하신 재판관 출신 헌법재판관들이잖아요. 법 공부하신 분들이라 두 개는 이익 형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구나. 근데 법률은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개 이거 이 부등호 표시를 보면 지금 태아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국가가 생명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들도 다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합헌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호가 우선이고 국가 생명보호 의무가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4명이었어요. 여러분 탄핵을 하던 대통령 탄핵도 많이 해봐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몇 명인지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이제 6명 이상이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헌법 불합치가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합헌 2명, 그리고 단순위원이 3명. 이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도 위헌은 위헌이지만 지금 바로 위헌해버리면 그 법조문 바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민 혼란이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를 내린다. 변형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3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이 헌법 불합치는 두 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법익이 균형, 이코르 똑같아야 된다. 기본권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요런 기준이에요. 단순위헌은 둘 중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는 여성의 인권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근거죠.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제 가톨릭 입장과 정반대예요. 얘네도 이익 형량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자유 충분히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가 우선이다. 소유적 권리 이런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도 이 표를 보시고 나는 어디야라고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까 모자보건법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 여러분 대충 뭔지 알죠? 낙태를 이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쓰지 말고 인공임신 중지라고 한다.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신 중지란 인공임신 중지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배출시켜서 태아를 배출시켜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 이제 인공 임신 중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신 중지라고 말하고선 이 인공 임신 중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이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약물이랑 수술 건강보험 혜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물을 건강보험 혜택 해주게 되면은 10대들도 쉽게 약국에서 낙태약 사서 쉽게 낙태할 수 있는데 제가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낙태 관련된 영화거든요. 그거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우리나라 개봉했는데 그때가 박사 논문 막바지 단계여서 그 영화를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2020년 코로나였잖아요. 저 코로나 걸려도 목숨을 그거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다행히 저밖에 없어요. 극장 갔는데 그 큰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하는데 원래 낙태소를 운영하는 소장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실제 낙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손이 없어서 갔다가 낙태하는 상황을 보고선 이분이 이제 낙태 반대 운동가로 되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실제 낙태약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돼 이런 줄 알고 먹었는데 실제는 하혈을 엄청 하고 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습을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이나 다리, 머리 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말해준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실제 그 주인공의 실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낙태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 지금 의사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약물 낙태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 구성된 소통관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가기는 한데 저는 오후가 또 있어서 오후에 또 가요. 네. 그래서 모자보건법 아까 말씀하신 남인순 의원 이 모자보건법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수진 의원 똑같이 발의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대표 발의자 이수진. 아까 남인순 옆에 누구죠? 이수진. 이거 뭐 법률 품앗이예요? 너가 요번에 대표에 내가 똑같은 걸 내가 할게. 여기 섬이야 여기 또 있지. 밑에 섬이야 또 있지. 이런 식이에요. 네. 의원들 시켜줬더니 이런 짓 하고 있네요. 내용은 똑같아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임신 중지로 하고 약물이나 이렇게 낙태하는 것들 다 건강보험 혜택 주겠다.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은 낙태 상담소 같은 것도 설립해서 상담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기본 골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모자보건법 의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위원회죠. 아까는 교육위원회였고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면 국가나 법에 영향받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국가나 법은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의 가치 중립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그렇지만입니다. 선거라든지 환경 문제, 원자력 문제, 낙태 문제는 프라이버시 영역을 넘어서 개인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서 공동체가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다. 프라이버시라고 한 발 물러서서 할지라도 이거는 공동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가치 결정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 국민 투표나 이런 방법에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봤고 마지막 주제 죽음에 있어서의 조력 자살이에요. 죽음에 있어서의 조력 자살. 여기서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인데요. 22대 국회 조력전환사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는데 안규백 의원이에요. 안규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올렸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적어놓고 여러분 이 법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두 번째로 제일 긴 법 같아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여러분 축약해서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조력 전원사에 대한 정의를 넣어놨었어요. 21대 국회에서. 근데 통과되지 못하고 21대가 이제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는데 22대에 오니까 지금 24년 7월이잖아요.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올렸어요. 그나마 연명의료 결정법에 끼워넣기 했다라 지금 노골적으로 그냥 조력 존엄사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조력 자살을 기존의 생명 연장의 의료 중단 수단으로 한다거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이념을 벗어나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해서 새로운 권리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인 이런 의도로 이렇게 조력 전엄사법을 시행하게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 보면은 조력 전엄사란 조력 전엄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 전엄 대상자는 말기 환자가 이 법에 따라서 조력 전엄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신청이 인용된 사람이 조력 전엄 대상자인데 이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이게 조력 전엄사라는데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안락사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안락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극적 안락사는 뭔가 하는 거예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단축시켜서 고통에 벗어나게 하는 뭔가 하는 거죠. 독약을 주입하거나 뭘 하는 거예요.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치료를 중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내버려두는 뭘 안 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락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려면 적극적, 소극적을 이렇게 적극적에는 직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이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세요. 직접적 안락사는 생명 단축하는 게 목적이어서 고의로 사람을 이제 주사해서 죽게 하는 뭔가 행위가 들어가죠.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직접 해주는 거예요. 약도 주사약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주사에 이제 공기를 넣으면 공기색전으로 100% 사망해요. 공기색전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독약을 주입하거나 직접적 안락사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의사는 촉탁승낙살인죄로 252조 촉탁이 부탁이거든요.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서 이 법에 촉탁승낙살인죄에 의해서 직접적 안락사는 처벌하지만 2002년도 네덜란드 직접적 안락사 시행했어요. 여기는 의사가 직접 독약 주입해서 환자 보내고 대신에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안락사 반대하는 국가에서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은 그런 절차 하나도 안 지켰더라. 그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보면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목적은 고통을 감격시켜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부수효과로 사망을 이르게 했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고 여긴 불확정적 고의고, 예를 들면 고통이 극심한 환자한테 몰핀을 주사하면 몰핀은 그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만큼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양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늘려나가면 이 몰핀의 가장 부작용이 쇼크사예요. 쇼크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다가 사람 죽게 하는 것까지 우리 법이 의료진을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을 하는 거고, 소극적 안락사도 둘로 나누면 협의 소극적 안락사는 그냥 자연사 하시는 분이에요. 비가역적 죽음이 시작된 거죠. 비가역적이라는 게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분은 돌아가실 상황인 거예요. 이분까지 처벌하지는 않죠. 돌아가실 분인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 죽으면 어인은 잘리긴 했지만 그렇게 잘리면 우리 의료진들 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으로도 다 허용이 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광의의 소극적 안락사 부분인데요. 비가역적인 죽음이 시작되진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여러분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깨어나지는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존엄사 얘기하면은 이분들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다 존엄사 하면은 안락사를 존엄사로 바꾸자, 언어 전쟁이거든요.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원래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김할머니 사건 이후로 법률도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게 의사가 작성하면 연명의료 계획서고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 두 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상태가 되면은 인공호흡 장치 빼주시오, 아니면 뭐 영양 공급 장치 빼주시오, 뭐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조력 존엄사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이다.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력 존엄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의사 조력 자살이에요. 자살시켜주는 거고, 이 사람 본인이 죽겠다는 의사한 거죠. 이 조력 존엄 대상자이면서 죽겠습니다. 하면은 의사가 독약 처방해 주죠. 먹는 것만 제가 하는 거야. 아까 직접적 안락사는 의사가 만들어서 의사가 주사해 주는 거잖아요. 직접적 안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력 존엄사라고 얘기하지만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새로운 부분인데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의사 조력 자살은 형법에서도 252조 아까 1항이 직접적 안락사, 의사가 하면 촉탁승낙 살인죄 1년 이상 10년 이하고요. 이 교사하거나 방조하게 되면은 앞에 1년 이상 10년 이하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방조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살 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자살 도구를 빌려주거나 조언을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방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조력 존엄사가 이제 안락사와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고, 이거는 형법상으로도 촉탁승낙 살인죄와 같은 형량이 자살교사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력 존엄사와 의사조력 자살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용어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하거나 통합하는 이런 행위는 국민들에게 조력 존엄사와 의사조력 자살을 같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매우 교묘한 이념 확산의 방식
하나의 방식이고, 다시 말해서 용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시키고 이념을 침투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과 양성평등 다른 건데 국립국어원에 똑같은 걸로 올렸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뛰어갔죠. 1인시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거다. 왜 이렇게 했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조력전음사, 의사조력 자살 다 틀린 말인데 같은 걸로 해서, 그래서 여론조사해 보면 허용이 뭐 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분들 다 제대로 이해하고서는 찬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묘하게 언어를 유사하게 사용해서 이게 오늘 강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법안에 이건 반대하겠구나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 짧게 할까요? 네, 여러분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